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저속노화를 위한 초간단 습관입니다. 저자는 지미 모하메드, 출판사는 한빛비즈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미 모하메드, 프랑스의 국민의사로 불리는 건강 좋은 전문 의사이다. 파리 디트로 대학에서 의학을 전공했고 파리 공공병원에서 전문의 과정을 수료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목표는 일상에서 간단히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실질적으로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의학과 과학의 발전으로 남자의 기대 수명은 약 80세, 여자의 기대 수명은 약 86세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상태로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이 둘은 크게 다릅니다. 기대 수명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늘어난 시간을 누구나 건강하게 보내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나온 개념이 건강기대 수명입니다. 건강한 상태의 기대 수명은 일상생활에서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100세 노인들은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일과 채소가 풍부한 음식을 먹고 평생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하고 낮잠을 자고 공동체 생활을 하고 사회적 유대관계와 종교적 믿음을 중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장수의 비결입니다. 이 책을 통해 여러분도 그 비결에 조금이나마 가까워지시길 바랍니다. 100세 노인들은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일과 채소가 풍부한 음식을 먹고 평생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하고 낮잠을 자고 공동체 생활을 하고 사회적 유대관계와 종교적 믿음을 중시합니다. 이게 바로 장수의 비결입니다. 우리는 모두 똑같이 나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명은 유전 형질이나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당연한 것은 없고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당뇨병에 걸린다고 해도 가능한 한 늦게 그리고 가볍게 앓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젊음을 유지하기 위한 4가지 계명. 계속 움직이세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운동을 하든 안 하든 어떤 형태로든 항상 몸을 움직입니다.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일상에서 우선순위로 삼아야 될 첫 번째 특징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그리고 계속 움직일지, 어떻게 하면 모든 근육과 뼈, 신경, 힘줄을 잘 움직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신체 에너지를 잘 쓰면서 인체라는 에너지 장소를 더 잘 채울지 고민해야 합니다. 저는 헬스장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매년 연간 회원권을 결제하지만 막상 헬스장에 가는 건 서너 번이 고작입니다. 하지만 걷고 뛰고 계단을 오르고 계속 움직이려고 노력합니다. 많은 신체적, 정신적인 질병은 잘 움직이지 않는 생활 습관이 원인입니다. 저는 그 좋지 않은 습관과 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세우지 말고 매일 조금씩만 더 나아지도록 노력해보세요. 짧다면 짧은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인생이 마라톤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건강하게 드세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은 식단에도 신경을 많이 씁니다. 우리는 정크푸드가 만연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음식이라는 연료를 간과합니다. 멋진 자동차로 멀리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히 속도를 내서 과속 방지턱을 넘다가 첫 번째 과속 방지턱에서
바로 고장이 날 수도 있습니다. 나쁜 연료를 넣으면 멀리 갈 수 없는 건 당연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잠시 입으로 느끼는 즐거움보다 그 음식이 장기적으로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입의 즐거움을 모두 멀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식품업계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음식 때문에 우리가 병들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가공식품은 화학물질 덩어리일 뿐입니다. 진짜 음식일 리가 없습니다. 물론 경기가 좋지 않고 구매력은 떨어지고 바빠서 요리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다음 세대의 건강을 위해 먹거리를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가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과일과 채소를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는 건 보다 나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농식품 바우처는 겉보기에는 보조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투자에 가깝습니다. 사람들이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여러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곧 우리 자신입니다. 밖으로 나가세요. 사회적 유대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하게 살려면 가족이든 지인이든 다른 사람과 유대적인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고립은 사람을 병들게 만듭니다. 진료차 어느 노부인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노부인은 몇 년 동안 집 밖을 나가지 않아 얼굴에 바람이라도 좀 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SOS 응급서비스 소속 의료진으로 직접 환자를 찾아가서 진료를 하다 보니 혼자 사는 노인들이 정말 외롭고 힘들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 단체 활동을 통해 튼튼한 관계를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또한 노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렵 채집을 하던 우리 조상들은 밤이면 포식자를 피해 잠을 자고 낮에는 생존을 위해 사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구가 발명되면서 밤에도 환하게 볼 수가 있고 처음으로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가 생겼습니다. 빛에 노출되면 수면의 필수적인 호르몬인 멜라토닌 기능이 방해를 받게 됩니다. 저녁이나 밤에 빛에 노출되면 멜라토닌 생성이 지연되어 잠들기가 어려워지고 따라서 수면의 질도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어른이든 아이든 특정 시간이 지나면 모든 빛을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TV나 모니터 등은 가급적 수요일과 주말에만 이용하고 자녀의 나이에 맞게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걸 금지하는 건 비현실적입니다. 반면에 모두 허용하는 것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금지와 허용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올바른 균형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음은 운동의 중요성입니다. 지금보다 딱 1,000보만 더 걸읍시다. 제가 권하는 건 그저 하루에 1,000보만 지금보다 더 많이 걷는 것입니다. 다른 추가 사항은 없습니다. 1만 보 걷기 같은 규칙을 정하면 권장 사항을 표준화해서 최대한 널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 1만 보라는 수치는 축구 선수인 칼리안 음바페에게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걷는데 어려움이 있는 노인들에게는 너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일부는 이미 이 목표가 너무 어렵다고 느끼면서 낙담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의사들은 때때로 환자들에게 너무 엄격하고 까다로운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비만이면서 담배를 피우고 거의 움직이지 않는 환자에게 갑자기 담배를 끊고 체중을 줄이고 유산소 운동을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환자들은
이미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흡연이 건강에 나쁘고 비만과 잘 움직이지 않는 생활 습관이 신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건 의사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겨우 10분 남짓의 진료 시간 동안 많은 지시사항을 전달하거나 도덕적인 훈계를 한다고 해서 환자의 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방이 필요합니다. 오늘날의 일반 의는 의학을 제외한 모든 일을 하는 많은 해결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일반 의라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증명서를 작성하고 행정 업무에 불과한 병가 처리를 하거나 감기를 치료하느라 진짜 의학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 의는 의료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입니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시작하기. 요즘의 모든 스마트폰에는 걸음수 측정기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몇 걸음을 걸었는지 단 몇 초 만에 알 수가 있죠. 제가 얼마나 걷고 있는지 봤더니 1만 보는커녕 하루에 5천 보 정도밖에 안 걸었습니다. 하루 종일 떠들고 다닌 지침을 저는 지키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겸손한 자세로 제 말을 바꿔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헬스장 등록을 하지 않고도 걸음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응급의료 서비스를 위해 가정 방문을 할 때 절대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루 만에 10층에서 20층 정도를 걸어 올라갔습니다. 전화통화를 할 때도 가급적 걷고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는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덜 타려고 노력했더니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걸음수를 20%나 늘릴 수가 있었습니다. 걸음수를 5,000보에서 6,000보로 늘리면서 저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기대 수명을 늘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다시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전혀 힘들지 않았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 처음에는 별로 즐겁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1시간을 달리려면 한 번에 1만 보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균형을 맞추는 셈입니다. 달리기가 싫다면 적당한 속도로 30분만 걸어보세요. 3,000에서 4,000보 정도는 거뜬히 채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균형을 맞춰보세요. 걷기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움직임이 작은 생활 습관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것입니다. 활동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면의 질과 기분, 면역력, 전반적으로 건강이 좋아집니다. 일부의 연구자들은 잘 움직이지 않는 생활 습관에서 벗어나려면 하루에 최소 5,000보 이상은 걸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000보보다 적게 걸으면 비만과 제2형 당뇨병, 심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걷지 않아도 하루에 1만 보를 채우지 않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천천히 1분 동안 수영을 하면 100보를 걷는 것과 같고 접영을 1분 하면 300보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복싱 1분도 300보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좋아하는 운동을 찾아 에너지 소비를 늘려보세요.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면 걷기는 여전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걸을 때마다 건강한 삶에 한 발짝 더 다가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뒤로 걷기는 어떨까요? 걷기는 진부하고 기계적이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신체 활동처럼 보이지만 뒤로 걷는 건 다릅니다. 별다른 노력 없이 뒤로 걷는 것만으로도 신체 상태를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체력을 키우려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 처음에는 장애물이 없는 곳에서 뒤로 걷는 연습을 해보세요. 10m 정도 거리에서 뒤로 걷는 연습을 해보세요. 평소와 다르게 걸으니 처음에는 무섭기도 하고 불안정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낯설지만 불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느낌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뒤로 걸으면 균형 감각이 향상되고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근육을 쓰게 됩니다. 인대와 힘줄의 가해지는 움직임과 긴장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정상급 스포츠 선수들은 무릎 통증을 개선하거나 하지의 특정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 러닝머신에서 뒤로 걷는 훈련을 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건 뒤로 걸으면 앞으로 걷는 것보다 30에서 40%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한다는 것입니다. 간헐적 단식이 뭘까요? 먼저 주의사항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하루 중 일부 시간 동안 소화기관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일부 자연요법사나 치료사들이 만성질환을 치료해준다며 권하는 장기 단식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간헐적 단식은 하루의 일정 시간 동안 액상형이나 고형 음식으로 칼로리를 섭취하지 않는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식사하면 사실상 간헐적 단식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을 먹으면서 단식을 깨는 것이죠. 간헐적 단식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은 연구된 방법은 16대8 단식입니다. 16시간 동안 금식을 하고 8시간 동안 식사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아침을 먹지 않고 정오에 첫 끼를 먹은 뒤 오후 8시에 마지막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16대8 간헐적 단식을 실천하게 되는 것이죠. 이 원칙은 하루 중 어느 시간에 적용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진대사를 위해 아침 식사를 거르면 안 된다고 말하지만 저는 스스로의 몸 상태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만의 리듬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아침 식사를 거르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특히 아주 일찍 일어나거나 육체 노동을 하는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반면 대부분은 아침 식사를 꼭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무언가를 집어삼키지 않고는 집을 나설 수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집어삼켰다고 말한 이유는 실제로 영양분을 섭취한 게 아니라 그저 칼로리와 당분으로 배를 채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초콜릿 빵이나 크루아상, 토스트, 브리오슈 같은 빵을 즐겨 먹었습니다. 신선한 오렌지 주스 한 잔도 빼놓지 않았죠. 불필요한 칼로리를 섭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이 달콤한 아침 식사는 부적절할 뿐 아니라 전혀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먹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렵 채집 생활을 하던 때에는 먹을 게 거의 없었지만 반대로 지금 현대인들은 너무 많이 먹고 있습니다. 또한 달게 먹으면 더 배가 고파집니다. 아침에 당분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혈류로 다량의 당분이 방출됩니다. 이 과도한 당분은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에 의해 조절이 됩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의 당분을 섭취하면 췌장은 혈당 수치를 적정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많은 양의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그 결과 혈당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금세 배고픔을 느끼게 됩니다. 주로 흡수가 빠른 단당류로 구성된 아침을 먹었을 때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오전 10시나 11시쯤이면 어김없이 배가 고팠고 에너지의 충전을 위해 또 한 번 달콤한 간식을 먹곤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배고픔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죠. 산화 스트레스는 세포 노화와 수많은 심혈관 질환, 뇌 질환을 유발합니다. 간헐적 단식은 이 산화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간헐적 단식이 심장마비와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을 완전히 예방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심장과 뇌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이
뇌의 여러 중요한 분자들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뉴런이 산화 스트레스를 잘 견디게 하고 뇌의 유연성을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새 뉴런을 만들어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간헐적 단식은 삶의 방식입니다. 저는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식단을 제한한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먹는 즐거움을 박탈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좌절감도 덜 느꼈습니다. 단식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의식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6개월 동안 간헐적 단식을 하다가 다시 예전의 식습관으로 돌아간다면 이제까지 얻은 이점을 모두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거의 3년 동안 아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간헐적 단식을 해왔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이제 저의 생활 방식에서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일주일 내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주말이나 휴일에는 단식을 하지 않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의 힘.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크레타 섬 주민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이 훨씬 낮았습니다. 크레타 섬 주민들의 식단은 과일과 채소, 콩류, 통곡물, 생선, 유제품, 식물성 지방, 즉 올리브유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붉은 육류는 거의 먹지 않고 생선류는 적당히 섭취했습니다. 물론 공해나 스트레스에 대한 노출이 적고 낮잠을 자고 사교활동이 매우 활발하다는 다른 요인들도 심혈관 질환의 낮은 발병률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식습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수많은 연구가 이어졌고 크레타 섬 주민들의 식단은 암과 알츠하이머병을 줄이고 허리둘레와 체지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는 식단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생활방식이라고 말하는 게 더 적절합니다. 식단이라고 하면 뭔가 제한적인 느낌이 들지만 식단은 사실 일상 속에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식단만으로도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크레타 식단은 기적의 식단일까? 흡수가 빠른 단순당과 붉은 육류, 그리고 초가공 제품 섭취가 많은 서구 식단을 지중해 식단으로 바꾸면 기대 수명이 늘어난다는 최신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0세부터 가당음료, 붉은 육류, 지방, 달고 짠 음식, 이러한 음식 섭취를 줄이고 과일과 채소, 콩류, 생선, 유지작물을 더 많이 섭취하면 여성의 경우 기대 수명이 최대 10년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남성의 경우는 최대 13년이 늘어납니다. 인생은 즐거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뭘 먹지 말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연구 결과를 보면 콩류, 통곡물, 유지작물을 많이 섭취할수록 건강에 더 이롭다고 합니다. 초가공식품과 붉은 육류 섭취를 줄이거나 끊는 게 어렵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이런 음식의 섭취를 줄이고 더 나은 식단을 채택한 것만으로도 20세를 기준으로 기대 수명을 거의 7년까지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성욕은 건강의 지표이다. 실제로 성욕에 문제가 있다면 제가 여기서 드리는 여러 팁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전문의와 먼저 상담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성욕을 높일 수 있는 실전 팁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옷을 벗고 주무세요. 성욕을 끌어올리려면 먼저 시간을 내서 상대방과의 관계를 재건하고 친밀감을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뭘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특별할 필요도 없습니다. 소소한 일상도 서로 가까워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녁 시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소파에 앉아 TV 드라마를 여러 편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느라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면 스마트폰을 치우고 가급적 사용하지 마세요. 소셜미디어를 한번 보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기고 게시물을 스크롤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스마트폰을 끄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가급적 옷을 벗고 주무세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커플 간의 친밀감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피부가 맞닿은 것만으로도 엔돌핀과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기분을 좋게 하고 애착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죠. 거기서 멈춰도 괜찮습니다. 정신적으로 가까워진 뒤 육체적으로 가까워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상대방의 체온을 느끼며 따뜻하게 잠이 들 수가 있습니다. 여성들은 특히 말초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저녁이 되면 손발이 차가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옷을 벗고 자면 체온이 조금 떨어져 잠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침대에 누울 때 따뜻하게 몸을 감싸고 누우면 기분이 좋을 수는 있겠지만 숙면에는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일랑일랑 에센셜 오일은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안 완화에 효과적이고 평소 사용하는 샴푸에 첨가하면 모발의 성장을 촉진하고 모발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욕과 성적 매력을 증가시키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제로 사용됩니다. 일랑일랑 에센셜 오일은 올바르게 사용하면 안전합니다. 다만 피부에 바를 때는 희석해서 사용해야 하며 건강 전문가의 조언 없이 섭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다른 에센셜 오일과 마찬가지로 알레르기 반응이나 민감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용 전에 피부 테스트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카다미아 오일에 희석하거나 원액 4방울을 허리에 떨어뜨려 마사지를 하거나 깊게 흡입해보세요. 허리 MRI가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허리 MRI 검사를 해본다면 대부분 어딘가 이상이 있다는 소견이 나올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추 관절염은 30세부터 시작됩니다. 30세 이상이라면 목에 아무런 증상이 없어도 경추 MRI를 찍으면 진단서에 경추 관절염이 있다고 기록될 확률이 높습니다. 어느 날 목에 통증이 생기더라도 그게 경추 관절염과는 전혀 관련이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디스크 탈출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검진 중에 디스크 탈출증을 발견했더라도 디스크 탈출증이 있다고 반드시 통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디스크 탈출증이 있다고 해도 모든 허리 통증이 반드시 디스크 탈출증과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디스크가 퇴행하는 건 생각보다 흔한 일입니다. 인구의 90%는 살면서 척추 디스크에 퇴행성 변화를 겪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환자의 90%가 척추에 디스크 이상이 있었지만 허리 통증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크 퇴행은 병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정상적인 노화의 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엑스레이나 MRI 같은 검사는 불필요합니다. 허리 통증의 원인이 무엇이든 가장 좋은 치료법은 신체 활동입니다. 많이 움직일수록 통증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더 활동적으로 지낼 수가 있습니다. 통증이 있을 때 움직이기 어렵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약물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제가 처방하는 약은 전체 치료에서 20에서 30% 비중밖에 차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나머지는 환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소식은
신체 활동이 많은 질병을 예방할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기대 수명과 건강 기대 수명까지 늘려준다는 것입니다. 당뇨병은 예방이 최선입니다. 마른 사람도 당뇨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단 같은 다른 요인도 고려해야 합니다. 붉은 육류, 백미나 가당음료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이 커집니다. 반대로 녹색 채소와 체유식물, 커피를 섭취하면 당뇨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당뇨가 높은 과일이라도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블루베리, 포도 같은 과일은 당뇨병 예방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간호사 중에 50대인데 매우 활동적인 분이 있습니다. 가정 방문을 할 때 걸어서 다니고 매일 1만 보 이상을 걷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과체중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2형 당뇨병에 걸렸습니다. 가족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당뇨병에 걸린 한 가지 요인은 짐작이 갑니다. 바로 무가당 탄산음료를 즐겨 마신다는 것입니다. 아스파탐과 아세설탐 K 등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음료는 칼로리 없이 단맛을 내지만 장내 미생물에 영향을 미치고 당뇨병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무가당 탄산음료를 자주 마시면 위험이 얼마나 커지는지 제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설탕을 대체한다고 하지만 그러한 모든 인공 감비료는 예방 차원에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 노화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매일, 심지어 겨울에도 꼭 사용이 되는 제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피부에 도달한 자외선은 우리 세포의 DNA를 손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이를 보호하기 위해 피부색을 결정하는 멜라닌이 표피로 이동하여 DNA를 보호합니다. 멜라닌이 축적되면 피부색이 변합니다. 우리가 햇볕에 피부가 글린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과정입니다. 즉, 피부가 글린다는 건 햇빛이라는 공격에 대비하는 피부의 방어 메커니즘에 지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태양의 자외선은 구름을 통과해 피부암의 위험을 커지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구름이 많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햇볕의 위험을 덜 느끼고 결국 햇볕에 더 많이 노출되지만 보호 조치는 덜 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피부암에 걸릴 위험이 더 커집니다. 흐린 날에도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햇볕에 타면 불쾌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고통스럽습니다. 심한 경우 2도 화상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피부 화상은 일반적으로 며칠 안에 회복되지만 그 후유증은 오래 남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DNA가 손상되면 무질서한 세포 증식을 유도하기 때문에 흑색종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흑색종은 가장 공격적인 피부암입니다. 면역치료 같은 새로운 치료법의 등장으로 관련 연구에서 크게 진전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예방이 우선시 돼야 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최고의 주름 방치제입니다. 1년 내내 거의 매일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면 피부 노화를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거의 매일 바른 경우 가끔 바른 경우보다 피부 노화의 징후가 25%나 감소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아주 규칙적으로 바른 사람들은 거의 바르지 않거나 전혀 바르지 않은 사람보다 나이에 상관없이 피부가 더 탄력있고 덜 건조하고 주름이 적고 색소 침착이 덜했습니다. 이런 결과는 신체의 나머지 부분, 특히 얼굴에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속도로 노화되지 않습니다. 아침에 자외선 차단제를 조금 바른다고 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노화를 늦출 수가 있는데 관리를 소홀히 해서
노화를 앞당길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환기를 하세요. 코로나 팬데믹 동안 우리는 실내 환기를 포함한 방역 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름이든 겨울이든 환기를 시키면서 먼지나 알레르기 물질, 유해 물질 등 집안의 다양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자들은 실내 환기를 잘 시킬수록 코로나 바이러스를 포함한 다양한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낮아진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호흡기 바이러스는 침과 같은 큰 비말을 통해 전염이 됩니다. 재채기를 할 때 팔꿈치로 입을 가리고 하라는 것도 독감에 걸린 남편이나 아내 옆에서 자면 금반병에 걸리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에어로졸을 통해서도 여러 바이러스성 호흡기 감염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에어로졸은 우리가 숨만 쉬어도 발생하는 미세 입자로 말할 때 많이 방출됩니다. 에어로졸은 매우 미세한 입자로 공기 중에 오랫동안 떠다닙니다. 환기를 하면 이 미세한 입자 구름이 흩어져서 호흡기 감염 위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할 때 사람들이 이산화탄소 센서를 몸에 차고 다닌 것도 이 때문입니다. 우리는 숨을 쉴 때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실내에 사람이 많고 환기나 통풍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집니다.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을수록 이러한 호흡기 질환에 걸릴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추운 날씨에도 틈틈이 환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적인 경우 환기를 시키면 바이러스가 섞인 크고 작은 입자가 밖으로 배출됩니다. 물론 날씨가 추운 12월 중순이나 1월에는 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겨울에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는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런 실내 환경 때문일 것입니다. 추우니까 사람들이 밀폐된 공간에 더 오래 생활하고 오히려 환기를 덜 하니까요. 손을 제대로 말리는 건 손을 씻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이때 깨끗한 수건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수건에는 아픈 사람이 병행군을 묻혀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막내 아이가 장염에 걸렸다고 해봅시다. 훌륭한 부모라면 아이에게 화장실에 다녀온 후에 꼭 손을 씻으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도 그 말을 들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수건으로 손을 닦는 순간 수천 개의 바이러스가 그 수건에 옮겨 붙을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존재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수건을 쓰는 사람도 감염을 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SOS 응급 의료 서비스로 가정을 방문했을 때 손을 씻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면 저는 일회용 종이 타월을 달라고 합니다. 물론 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건 잘 알고 있지만 위생을 위해서죠. 전기 핸드 드라이어는 실제로 바이러스 에어로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공공장소에서는 핸드 드라이어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뜨거운 바람이 감염성 물질을 더 멀리 퍼뜨리기 때문이죠. 마이오카인의 초능력. 근육 운동을 하면 그게 어떤 종류든 운동으로 자극을 받은 근육이 마이오카인이라는 작은 분자를 분비합니다. 마이오카인은 생각보다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놀라운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이오카인은 지방을 더 많이 태우게 하고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고 골밀도를 높이며 면역체계도 강화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겨울 감기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비타민을 먹어야 하는지 묻는다면 근력 운동을 하라고 말해주세요. 마이오카인은 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새로운 뉴런이 생성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운동과 기억력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체 활동이 대장암이나 유방암 같은 특정 암의 재발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 이 또한 수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효과도 또한 마이오카인 덕분입니다. 결국 마이오카인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든든한 평생의 동반자입니다. 저는 이전에 쓴 책에서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근육 감소, 즉 근감소증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자전거 타기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적절한 신체 활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량의 최대 30%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더 시간이 지나면 결국 높은 선반에 냄비를 올리거나 잼 뚜껑을 여는 것처럼 간단한 동작마저 할 수 없게 됩니다. 65세 이후 부상으로 인한 사망 원인 1위가 낙상입니다. 근감소증은 낙상의 위험을 높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근육을 단련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근육을 단련할 수 있을까요? 근육을 단련하기 위해 어떤 운동을 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여러분의 취향과 시간, 능력에 따라 다르니까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표면 근육과 심부 근육을 골고루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두와 흉근, 햄스트링 같은 표면 근육은 전통적인 근육 강화 운동뿐만 아니라 계단 오르기, 쇼핑하기, 아이들과 밖에서 놀기 등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키울 수가 있습니다. 심부 근육은 키와 자세와 관련된 근육들로 평평한 복근을 만드는 그 유명한 복횡근과 회음부 근육, 척추를 따라 있는 근육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심부 근육은 신체의 안정성과 유연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널판지처럼 몸을 일직선으로 유지하는 운동, 그 유명한 플랭크 자세로 가능한 오래 버티게 되면 심부 근육을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요가와 필라테스 같은 운동도 심부 근육 강화에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근육 운동을 다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백신 접종 전에 수면의 중요성. 의사들은 백신을 접종하기 전에 환자에게 전날 몇 시간이나 잤는지 물어봅니다. 환자가 충분히 자지 못했다고 하면 접종을 미뤄야 합니다. 수면 시간은 백신의 효과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종종 특정 코로나 백신이나 독감 백신이 효과가 없어서 병에 걸렸다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감염되고서도 중증으로 발전하지 않고 가볍게 지나갔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백신을 맞기 전에 며칠 동안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백신 접종의 효과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백신 접종 환자들이 백신 접종 전날이나 다음날 6시간보다 적게 잔 경우에 항체 생산이 감소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잠을 적게 자면 면역 체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바이러스에 노출될 때 우리를 보호해야 하는 항체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독감 백신뿐만 아니라 A형 간염과 B형 간염 백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의 연구가 의미하는 바는 간단합니다. 우리 몸은 특정 수면 단계에서 감염에 대응하는 방어체계를 만들어냅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방어력이 약해집니다. 수면 부족은 우리 몸에 고문을 가하는 것과 같아서 생체 시계와 모든 신체 기능을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라도 백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충분히 자는 게 필수적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가독성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른 책에 나오지 않은 굉장히 독특한 건강관리 비법도 나왔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저속 노화를 위한
초간단 습관입니다. 저자는 지미 모하메드, 출판사는 한빛 비즈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미 모하메드, 프랑스의 국민의사로 불리는 건강 좋은 전문 의사이다. 파리 디트로 대학에서 의학을 전공했고 파리 공공병원에서 전문의 과정을 수료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목표는 일상에서 간단히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실질적으로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의학과 과학의 발전으로 남자의 기대 수명은 약 80세, 여자의 기대 수명은 약 86세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상태로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이 둘은 크게 다릅니다. 기대 수명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늘어난 시간을 누구나 건강하게 보내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나온 개념이 건강기대 수명입니다. 건강한 상태의 기대 수명은 일상생활에서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100세 노인들은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일과 채소가 풍부한 음식을 먹고 평생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하고 낮잠을 자고 공동체 생활을 하고 사회적 유대관계와 종교적 믿음을 중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장수의 비결입니다. 이 책을 통해 여러분도 그 비결에 조금이나마 가까워지시길 바랍니다. 100세 노인들은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일과 채소가 풍부한 음식을 먹고 평생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하고 낮잠을 자고 공동체 생활을 하고 사회적 유대관계와 종교적 믿음을 중시합니다. 이게 바로 장수의 비결입니다. 우리는 모두 똑같이 나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명은 유전 형질이나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당연한 것은 없고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당뇨병에 걸린다고 해도 가능한 한 늦게 그리고 가볍게 앓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젊음을 유지하기 위한 4가지 계명. 계속 움직이세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운동을 하든 안 하든 어떤 형태로든 항상 몸을 움직입니다.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일상에서 우선순위로 삼아야 될 첫 번째 특징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그리고 계속 움직일지, 어떻게 하면 모든 근육과 뼈, 신경, 힘줄을 잘 움직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신체 에너지를 잘 쓰면서 인체라는 에너지 장소를 더 잘 채울지 고민해야 합니다. 저는 헬스장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매년 연간 회원권을 결제하지만 막상 헬스장에 가는 건 서너 번이 고작입니다. 하지만 걷고 뛰고 계단을 오르고 계속 움직이려고 노력합니다. 많은 신체적, 정신적인 질병은 잘 움직이지 않는 생활 습관이 원인입니다. 저는 그 좋지 않은 습관과 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세우지 말고 매일 조금씩만 더 나아지도록 노력해보세요. 짧다면 짧은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인생이 마라톤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건강하게 드세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은 식단에도 신경을 많이 씁니다. 우리는 정크푸드가 만연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음식이라는 연료를 간과합니다. 멋진 자동차로 멀리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히 속도를 내서 과속 방지턱을 넘다가 첫 번째 과속 방지턱에서 바로 고장이 날 수도 있습니다. 나쁜 연료를 넣으면 멀리 갈 수 없는 건 당연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잠시 입으로 느끼는 즐거움보다 그 음식이 장기적으로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입의 즐거움을 모두 멀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식품업계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음식 때문에 우리가 병들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가공식품은 화학물질 덩어리일 뿐입니다. 진짜 음식일 리가 없습니다. 물론 경기가 좋지 않고 구매력은 떨어지고 바빠서 요리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다음 세대의 건강을 위해 먹거리를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가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과일과 채소를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는 건 보다 나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농식품 바우처는 겉보기에는 보조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투자에 가깝습니다. 사람들이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여러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곧 우리 자신입니다. 밖으로 나가세요. 사회적 유대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하게 살려면 가족이든 지인이든 다른 사람과 유대적인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고립은 사람을 병들게 만듭니다. 진료차 어느 노부인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노부인은 몇 년 동안 집 밖을 나가지 않아 얼굴에 바람이라도 좀 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SOS 응급서비스 소속 의료진으로 직접 환자를 찾아가서 진료를 하다 보니 혼자 사는 노인들이 정말 외롭고 힘들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 단체 활동을 통해 튼튼한 관계를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또한 노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렵 채집을 하던 우리 조상들은 밤이면 포식자를 피해 잠을 자고 낮에는 생존을 위해 사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구가 발명되면서 밤에도 환하게 볼 수가 있고 처음으로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가 생겼습니다. 빛에 노출되면 수면의 필수적인 호르몬인 멜라토닌 기능이 방해를 받게 됩니다. 저녁이나 밤에 빛에 노출되면 멜라토닌 생성이 지연되어 잠들기가 어려워지고 따라서 수면의 질도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어른이든 아이든 특정 시간이 지나면 모든 빛을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TV나 모니터 등은 가급적 수요일과 주말에만 이용하고 자녀의 나이에 맞게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걸 금지하는 건 비현실적입니다. 반면에 모두 허용하는 것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금지와 허용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올바른 균형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음은 운동의 중요성입니다. 지금보다 딱 1,000보만 더 걸읍시다. 제가 권하는 건 그저 하루에 1,000보만 지금보다 더 많이 걷는 것입니다. 다른 추가 사항은 없습니다. 1만 보 걷기 같은 규칙을 정하면 권장 사항을 표준화해서 최대한 널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 1만 보라는 수치는 축구 선수인 칼리안 음바페에게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걷는데 어려움이 있는 노인들에게는 너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일부는 이미 이 목표가 너무 어렵다고 느끼면서 낙담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의사들은 때때로 환자들에게 너무 엄격하고 까다로운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비만이면서 담배를 피우고 거의 움직이지 않는 환자에게 갑자기 담배를 끊고 체중을 줄이고 유산소 운동을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환자들은 이미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흡연이 건강에 나쁘고
비만과 잘 움직이지 않는 생활 습관이 신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건 의사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겨우 10분 남짓의 진료 시간 동안 많은 지시사항을 전달하거나 도덕적인 훈계를 한다고 해서 환자의 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방이 필요합니다. 오늘날의 일반 의는 의학을 제외한 모든 일을 하는 많은 해결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일반 의라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증명서를 작성하고 행정 업무에 불과한 병가 처리를 하거나 감기를 치료하느라 진짜 의학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 의는 의료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입니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시작하기. 요즘의 모든 스마트폰에는 걸음수 측정기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몇 걸음을 걸었는지 단 몇 초 만에 알 수가 있죠. 제가 얼마나 걷고 있는지 봤더니 1만 보는커녕 하루에 5,000보 정도밖에 안 걸었습니다. 하루 종일 떠들고 다닌 지침을 저는 지키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겸손한 자세로 제 말을 바꿔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헬스장 등록을 하지 않고도 걸음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응급의료 서비스를 위해 가정 방문을 할 때 절대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루 만에 10층에서 20층 정도를 걸어 올라갔습니다. 전화통화를 할 때도 가급적 걷고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는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덜 타려고 노력했더니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걸음수를 20%나 늘릴 수가 있었습니다. 걸음수를 5,000보에서 6,000보로 늘리면서 저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기대 수명을 늘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다시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전혀 힘들지 않았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 처음에는 별로 즐겁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1시간을 달리려면 한 번에 1만 보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균형을 맞추는 셈입니다. 달리기가 싫다면 적당한 속도로 30분만 걸어보세요. 3,000에서 4,000보 정도는 거뜬히 채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균형을 맞춰보세요. 걷기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움직임이 작은 생활 습관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것입니다. 활동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면의 질과 기분, 면역력, 전반적으로 건강이 좋아집니다. 일부의 연구자들은 잘 움직이지 않는 생활 습관에서 벗어나려면 하루에 최소 5,000보 이상은 걸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000보보다 적게 걸으면 비만과 제2형 당뇨병, 심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걷지 않아도 하루에 1만 보를 채우지 않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천천히 1분 동안 수영을 하면 100보를 걷는 것과 같고 접영을 1분 하면 300보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복싱 1분도 300보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좋아하는 운동을 찾아 에너지 소비를 늘려보세요.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면 걷기는 여전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걸을 때마다 건강한 삶에 한 발짝 더 다가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뒤로 걷기는 어떨까요? 걷기는 진부하고 기계적이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신체 활동처럼 보이지만 뒤로 걷는 건 다릅니다. 별다른 노력 없이 뒤로 걷는 것만으로도 신체 상태를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체력을 키우려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 처음에는 장애물이 없는 곳에서 뒤로 걷는 연습을 해보세요. 10m 정도 거리에서 뒤로 걷는 연습을 해보세요. 평소와 다르게 걸으니 처음에는 무섭기도 하고 불안정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낯설지만 불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느낌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뒤로 걸으면 균형 감각이 향상되고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근육을 쓰게 됩니다. 인대와 힘줄의 가해지는 움직임과 긴장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정상급 스포츠 선수들은 무릎 통증을 개선하거나 하지의 특정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 러닝머신에서 뒤로 걷는 훈련을 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건 뒤로 걸으면 앞으로 걷는 것보다 30에서 40%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한다는 것입니다. 간헐적 단식이 뭘까요? 먼저 주의사항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하루 중 일부 시간 동안 소화기관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일부 자연요법사나 치료사들이 만성질환을 치료해준다며 권하는 장기 단식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간헐적 단식은 하루의 일정 시간 동안 액상형이나 고형 음식으로 칼로리를 섭취하지 않는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식사하면 사실상 간헐적 단식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을 먹으면서 단식을 깨는 것이죠. 간헐적 단식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은 연구된 방법은 16대8 단식입니다. 16시간 동안 금식을 하고 8시간 동안 식사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아침을 먹지 않고 정오에 첫 끼를 먹은 뒤 오후 8시에 마지막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16대8 간헐적 단식을 실천하게 되는 것이죠. 이 원칙은 하루 중 어느 시간에 적용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진대사를 위해 아침 식사를 거르면 안 된다고 말하지만 저는 스스로의 몸 상태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만의 리듬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아침 식사를 거르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특히 아주 일찍 일어나거나 육체 노동을 하는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반면 대부분은 아침 식사를 꼭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무언가를 집어삼키지 않고는 집을 나설 수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집어삼켰다고 말한 이유는 실제로 영양분을 섭취한 게 아니라 그저 칼로리와 당분으로 배를 채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초콜릿 빵이나 크루아상, 토스트, 브리오슈 같은 빵을 즐겨 먹었습니다. 신선한 오렌지 주스 한 잔도 빼놓지 않았죠. 불필요한 칼로리를 섭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이 달콤한 아침 식사는 부적절할 뿐 아니라 전혀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먹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렵 채집 생활을 하던 때에는 먹을 게 거의 없었지만 반대로 지금 현대인들은 너무 많이 먹고 있습니다. 또한 달게 먹으면 더 배가 고파집니다. 아침에 당분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혈류로 다량의 당분이 방출됩니다. 이 과도한 당분은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에 의해 조절이 됩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의 당분을 섭취하면 췌장은 혈당 수치를 적정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많은 양의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그 결과 혈당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금세 배고픔을 느끼게 됩니다. 주로 흡수가 빠른 단당류로 구성된 아침을 먹었을 때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오전 10시나 11시쯤이면 어김없이 배가 고팠고 에너지의 충전을 위해 또 한 번 달콤한 간식을 먹곤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배고픔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죠. 산화 스트레스는 세포 노화와 수많은 심혈관 질환, 뇌 질환을 유발합니다. 간헐적 단식은 이 산화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간헐적 단식이 심장마비와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을 완전히 예방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심장과 뇌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이 뇌의 여러 중요한 분자들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뉴런이 산화 스트레스를 잘 견디게 하고 뇌의 유연성을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새 뉴런을 만들어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간헐적 단식은 삶의 방식입니다. 저는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식단을 제한한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먹는 즐거움을 박탈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좌절감도 덜 느꼈습니다. 단식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의식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6개월 동안 간헐적 단식을 하다가 다시 예전의 식습관으로 돌아간다면 이제까지 얻은 이점을 모두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거의 3년 동안 아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간헐적 단식을 해왔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이제 저의 생활 방식에서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일주일 내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주말이나 휴일에는 단식을 하지 않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의 힘.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크레타 섬 주민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이 훨씬 낮았습니다. 크레타 섬 주민들의 식단은 과일과 채소, 콩류, 통곡물, 생선, 유제품, 식물성 지방, 즉 올리브유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붉은 육류는 거의 먹지 않고 생선류는 적당히 섭취했습니다. 물론 공해나 스트레스에 대한 노출이 적고 낮잠을 자고 사교활동이 매우 활발하다는 다른 요인들도 심혈관 질환의 낮은 발병률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식습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수많은 연구가 이어졌고 크레타 섬 주민들의 식단은 암과 알츠하이머병을 줄이고 허리둘레와 체지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는 식단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생활 방식이라고 말하는 게 더 적절합니다. 식단이라고 하면 뭔가 제한적인 느낌이 들지만 식단은 사실 일상 속에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식단만으로도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크레타 식단은 기적의 식단일까? 흡수가 빠른 단순당과 붉은 육류, 그리고 초가공 제품 섭취가 많은 서구 식단을 지중해 식단으로 바꾸면 기대 수명이 늘어난다는 최신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0세부터 가당음료, 붉은 육류, 지방, 달고 짠 음식, 이러한 음식 섭취를 줄이고 과일과 채소, 콩류, 생선, 유지작물을 더 많이 섭취하면 여성의 경우 기대 수명이 최대 10년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남성의 경우는 최대 13년이 늘어납니다. 인생은 즐거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뭘 먹지 말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연구 결과를 보면 콩류, 통곡물, 유지작물을 많이 섭취할수록 건강에 더 이롭다고 합니다. 초가공식품과 붉은 육류 섭취를 줄이거나 끊는 게 어렵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이런 음식의 섭취를 줄이고 더 나은 식단을 채택한 것만으로도 20세를 기준으로 기대 수명을 거의 7년까지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성욕은 건강의 지표이다. 실제로 성욕에 문제가 있다면 제가 여기서 드리는 여러 팁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전문의와 먼저 상담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성욕을 높일 수 있는 실전 팁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옷을 벗고 주무세요. 성욕을 끌어올리려면 먼저 시간을 내서 상대방과의 관계를 재건하고 친밀감을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뭘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특별할 필요도 없습니다. 소소한 일상도 서로 가까워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녁 시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소파에 앉아 TV 드라마를 여러 편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느라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면 스마트폰을 치우고 가급적 사용하지 마세요. 소셜미디어를 한번 보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기고 게시물을 스크롤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스마트폰을 끄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가급적 옷을 벗고 주무세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커플 간의 친밀감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피부가 맞닿은 것만으로도 엔돌핀과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기분을 좋게 하고 애착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죠. 거기서 멈춰도 괜찮습니다. 정신적으로 가까워진 뒤 육체적으로 가까워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상대방의 체온을 느끼며 따뜻하게 잠이 들 수가 있습니다. 여성들은 특히 말초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저녁이 되면 손발이 차가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옷을 벗고 자면 체온이 조금 떨어져 잠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침대에 누울 때 따뜻하게 몸을 감싸고 누우면 기분이 좋을 수는 있겠지만 숙면에는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일랑일랑 에센셜 오일은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안 완화에 효과적이고 평소 사용하는 샴푸에 첨가하면 모발의 성장을 촉진하고 모발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욕과 성적 매력을 증가시키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제로 사용됩니다. 일랑일랑 에센셜 오일은 올바르게 사용하면 안전합니다. 다만 피부에 바를 때는 희석해서 사용해야 하며 건강 전문가의 조언 없이 섭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다른 에센셜 오일과 마찬가지로 알레르기 반응이나 민감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용 전에 피부 테스트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카다미아 오일에 희석하거나 원액 4방울을 허리에 떨어뜨려 마사지를 하거나 깊게 흡입해보세요. 허리 MRI가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허리 MRI 검사를 해본다면 대부분 어딘가 이상이 있다는 소견이 나올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추 관절염은 30세부터 시작됩니다. 30세 이상이라면 목에 아무런 증상이 없어도 경추 MRI를 찍으면 진단서에 경추 관절염이 있다고 기록될 확률이 높습니다. 어느 날 목에 통증이 생기더라도 그게 경추 관절염과는 전혀 관련이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디스크 탈출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검진 중에 디스크 탈출증을 발견했더라도 디스크 탈출증이 있다고 반드시 통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디스크 탈출증이 있다고 해도 모든 허리 통증이 반드시 디스크 탈출증과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디스크가 퇴행하는 건 생각보다 흔한 일입니다. 인구의 90%는 살면서 척추 디스크에 퇴행성 변화를 겪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환자의 90%가 척추에 디스크 이상이 있었지만 허리 통증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크 퇴행은 병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정상적인 노화의 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엑스레이나 MRI 같은 검사는 불필요합니다. 허리 통증의 원인이 무엇이든 가장 좋은 치료법은 신체 활동입니다. 많이 움직일수록 통증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더 활동적으로 지낼 수가 있습니다. 통증이 있을 때 움직이기 어렵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약물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제가 처방하는 약은 전체 치료에서 20에서 30% 비중밖에 차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나머지는 환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소식은 신체 활동이 많은 질병을 예방할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기대 수명과 건강 기대 수명까지
늘려준다는 것입니다. 당뇨병은 예방이 최선입니다. 마른 사람도 당뇨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단 같은 다른 요인도 고려해야 합니다. 붉은 육류, 백미나 가당음료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이 커집니다. 반대로 녹색 채소와 체유식물, 커피를 섭취하면 당뇨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당뇨가 높은 과일이라도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블루베리, 포도 같은 과일은 당뇨병 예방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간호사 중에 50대인데 매우 활동적인 분이 있습니다. 가정 방문을 할 때 걸어서 다니고 매일 1만 보 이상을 걷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과체중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2형 당뇨병에 걸렸습니다. 가족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당뇨병에 걸린 한 가지 요인은 짐작이 갑니다. 바로 무가당 탄산음료를 즐겨 마신다는 것입니다. 아스파탐과 아세설탐 K 등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음료는 칼로리 없이 단맛을 내지만 장내 미생물에 영향을 미치고 당뇨병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무가당 탄산음료를 자주 마시면 위험이 얼마나 커지는지 제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설탕을 대체한다고 하지만 그러한 모든 인공 감비료는 예방 차원에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 노화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매일, 심지어 겨울에도 꼭 사용해야 되는 제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피부에 도달한 자외선은 우리 세포의 DNA를 손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이를 보호하기 위해 피부색을 결정하는 멜라닌이 표피로 이동하여 DNA를 보호합니다. 멜라닌이 축적되면 피부색이 변합니다. 우리가 햇볕에 피부가 글린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과정입니다. 즉, 피부가 글린다는 건 햇빛이라는 공격에 대비하는 피부의 방어 메커니즘에 지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태양의 자외선은 구름을 통과해 피부암의 위험을 커지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구름이 많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햇볕의 위험을 덜 느끼고 결국 햇볕에 더 많이 노출되지만 보호 조치는 덜 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피부암에 걸릴 위험이 더 커집니다. 흐린 날에도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햇볕에 타면 불쾌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고통스럽습니다. 심한 경우 2도 화상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피부 화상은 일반적으로 며칠 안에 회복되지만 그 후유증은 오래 남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DNA가 손상되면 무질서한 세포 증식을 유도하기 때문에 흑색종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흑색종은 가장 공격적인 피부암입니다. 면역치료 같은 새로운 치료법의 등장으로 관련 연구에서 크게 진전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예방이 우선시 돼야 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최고의 주름 방치제입니다. 1년 내내 거의 매일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면 피부 노화를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거의 매일 바른 경우 가끔 바른 경우보다 피부 노화의 징후가 25%나 감소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아주 규칙적으로 바른 사람들은 거의 바르지 않거나 전혀 바르지 않은 사람보다 나이에 상관없이 피부가 더 탄력있고 덜 건조하고 주름이 적고 색소 침착이 덜했습니다. 이런 결과는 신체의 나머지 부분, 특히 얼굴에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속도로 노화되지 않습니다. 아침에 자외선 차단제를 조금 바른다고 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노화를 늦출 수가 있는데 관리를 소홀히 해서 노화를 앞당길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환기를 하세요. 코로나 팬데믹 동안
우리는 실내 환기를 포함한 방역 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름이든 겨울이든 환기를 시키면서 먼지나 알레르기 물질, 유해 물질 등 집안의 다양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자들은 실내 환기를 잘 시킬수록 코로나 바이러스를 포함한 다양한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낮아진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호흡기 바이러스는 침과 같은 큰 비말을 통해 전염이 됩니다. 재채기를 할 때 팔꿈치로 입을 가리고 하라는 것도 독감에 걸린 남편이나 아내 옆에서 자면 금반병에 걸리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에어로졸을 통해서도 여러 바이러스성 호흡기 감염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에어로졸은 우리가 숨만 쉬어도 발생하는 미세 입자로 말할 때 많이 방출됩니다. 에어로졸은 매우 미세한 입자로 공기 중에 오랫동안 떠다닙니다. 환기를 하면 이 미세한 입자 구름이 흩어져서 호흡기 감염 위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할 때 사람들이 이산화탄소 센서를 몸에 차고 다닌 것도 이 때문입니다. 우리는 숨을 쉴 때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실내에 사람이 많고 환기나 통풍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집니다.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을수록 이러한 호흡기 질환에 걸릴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추운 날씨에도 틈틈이 환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적인 경우 환기를 시키면 바이러스가 섞인 크고 작은 입자가 밖으로 배출됩니다. 물론 날씨가 추운 12월 중순이나 1월에는 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겨울에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는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런 실내 환경 때문일 것입니다. 추우니까 사람들이 밀폐된 공간에 더 오래 생활하고 오히려 환기를 덜 하니까요. 손을 제대로 말리는 건 손을 씻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이때 깨끗한 수건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수건에는 아픈 사람이 병행군을 묻혀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막내 아이가 장염에 걸렸다고 해봅시다. 훌륭한 부모라면 아이에게 화장실에 다녀온 후에 꼭 손을 씻으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도 그 말을 들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수건으로 손을 닦는 순간 수천 개의 바이러스가 그 수건에 옮겨 붙을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존재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수건을 쓰는 사람도 감염을 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SOS 응급 의료 서비스로 가정을 방문했을 때 손을 씻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면 저는 일회용 종이 타올을 달라고 합니다. 물론 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건 잘 알고 있지만 위생을 위해서죠. 전기 핸드 드라이어는 실제로 바이러스 에어로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공공장소에서는 핸드 드라이어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뜨거운 바람이 감염성 물질을 더 멀리 퍼뜨리기 때문이죠. 마이오카인의 초능력. 근육 운동을 하면 그게 어떤 종류든 운동으로 자극을 받은 근육이 마이오카인이라는 작은 분자를 분비합니다. 마이오카인은 생각보다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놀라운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이오카인은 지방을 더 많이 태우게 하고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고 골밀도를 높이며 면역체계도 강화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겨울 감기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비타민을 먹어야 하는지 묻는다면 근력 운동을 하라고 말해주세요. 마이오카인은 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새로운 뉴런이 생성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운동과 기억력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체 활동이 대장암이나 유방암 같은 특정 암의 재발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 이 또한 수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효과도 또한 마이오카인 덕분입니다. 결국 마이오카인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든든한 평생의 동반자입니다. 저는 이전에 쓴 책에서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근육 감소, 즉 근감소증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자전거 타기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적절한 신체 활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량의 최대 30%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더 시간이 지나면 결국 높은 선반에 냄비를 올리거나 잼 뚜껑을 여는 것처럼 간단한 동작마저 할 수 없게 됩니다. 65세 이후 부상으로 인한 사망 원인 1위가 낙상입니다. 근감소증은 낙상의 위험을 높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근육을 단련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근육을 단련할 수 있을까요? 근육을 단련하기 위해 어떤 운동을 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여러분의 취향과 시간, 능력에 따라 다르니까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표면 근육과 심부 근육을 골고루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두와 흉근, 햄스트링 같은 표면 근육은 전통적인 근육 강화 운동뿐만 아니라 계단 오르기, 쇼핑하기, 아이들과 밖에서 놀기 등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키울 수가 있습니다. 심부 근육은 키와 자세와 관련된 근육들로 평평한 복근을 만드는 그 유명한 복횡근과 회음부 근육, 척추를 따라 있는 근육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심부 근육은 신체의 안정성과 유연성의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널판지처럼 몸을 일직선으로 유지하는 운동, 그 유명한 플랭크 자세로 가능한 오래 버티게 되면 심부 근육을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요가와 필라테스 같은 운동도 심부 근육 강화에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근육 운동을 다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백신 접종 전에 수면의 중요성. 의사들은 백신을 접종하기 전에 환자에게 전날 몇 시간이나 잤는지 물어봅니다. 환자가 충분히 자지 못했다고 하면 접종을 미뤄야 합니다. 수면 시간은 백신의 효과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종종 특정 코로나 백신이나 독감 백신이 효과가 없어서 병에 걸렸다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감염되고서도 중증으로 발전하지 않고 가볍게 지나갔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백신을 맞기 전에 며칠 동안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백신 접종의 효과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백신 접종 환자들이 백신 접종 전날이나 다음날 6시간보다 적게 잔 경우에 항체 생산이 감소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잠을 적게 자면 면역 체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바이러스에 노출될 때 우리를 보호해야 하는 항체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독감 백신뿐만 아니라 A형 간염과 B형 간염 백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의 연구가 의미하는 바는 간단합니다. 우리 몸은 특정 수면 단계에서 감염에 대응하는 방어 체계를 만들어냅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방어력이 약해집니다. 수면 부족은 우리 몸에 고문을 가하는 것과 같아서 생체 시계와 모든 신체 기능을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라도 백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충분히 자는 게 필수적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가독성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른 책에 나오지 않은 굉장히 독특한 건강관리 비법도 나왔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